태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말라붙은 손끝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야위고 창백해진 얼굴은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볼이 움푹 꺼지고 눈빛마저 텅 비어 떨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숨을 삼켰다. 이토록 변해버린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태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짓눌렸다. 고작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온 사이에 마주한 현실은 차라리 악몽 같았다. 어머니가 힘겹게 태호를 불렀다.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약하고 가늘었다. 그는 다급히 몸을 숙이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태호예요. 말라붙은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물 줘. 태호는 물컵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술에 적셨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내 미라가 들어섰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왠지 그 따스함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연약한 손으로 태호의 소매를 잡았다. 태호야. 집에 가자. 그 말에 태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순간 미라의 눈빛이 흔들렸고 경찰로 일해온 그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느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어머니 퇴원하셔. 집으로 모실 거야. 3달 전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날 어머니는 말했다. 이제 아들 인생 살아. 늙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손등엔 평생 농사로 굳어진 굵은 지문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태호는 그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서울에서 경찰로 일하던 태호는 늘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 그에게 미라는 마치 천사 같은 존재였다. 재혼이었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챙겼고 마을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다. 시어머니를 위해 시골로 내려오겠다는 미라의 결심에 감동한 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마워, 미라야. 난 바빠서 제대로 못 모실 것 같았는데. 하지만 야간 근무가 시작되며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힘도 잃어갔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여겼지만 통화할 때마다 약해진 목소리는 태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괜찮다, 아들아. 걱정 말고. 미라는 늘 다정한 미소로 어머니를 대했지만 태호는 그 미소의 이면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태호야, 엄마 보고 싶다. 평소 자신을 나라고 불렀던 어머니가 겁말아 말한 그 순간 태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그는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다. 그러다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연결이 끊겼다. 불안한 마음에 급히 고향으로 내려간 태호는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셔와 집안을 살폈다. 어머니가 자랑하던 정원의 국화는 시들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방이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먹다만 죽그릇이 방치되어 있었다. 미라야, 어머니 방이 왜 이래? 미라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어머님 치매가 심해지셔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태호에겐 납득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깔끔하게 사셨고 작은 먼지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다. 미라는 의사도 치매 초기라고 했다고 덧붙였지만 병원 기록을 요구하자 갑자기 말이 꼬였다. 동네 의원이라 기록이 없어요. 이상함을 느낀 태호는 어머니의 장롱을 열어보았다. 평생 아끼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아버지가 남겨준 땅 문서만 덩그러니 있었다.
유산 계약서는 보이지 않았다. 미라야, 그 계약서는 어디 있어? 미라는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태호의 경찰 본능은 계속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물러섰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태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깊은 잠을 자는 듯 보였지만 간혹 놀란 듯 몸을 떨며 깨어났다. 공포에 질린 눈빛 속에서 태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미라는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몇 시간째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카메라 속 어머니는 홀로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때때로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날, 미라는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손에는 식사가 담긴 듯한 쟁반이 없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라 몰래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른 얼굴로 누워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태호는 작은 죽그릇에 죽을 데우고 직접 어머니께 먹여드렸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의 생기가 조금 돌아왔다. 하지만 입 안 가득 먹던 도중 어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밥 한 절. 문 잠가놓고.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퍼져나가는 의문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문 밖에 설치된 잠금장치, 사라진 귀금속, 어머니의 극심한 체중 감소, 수면제의 의심약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미라가 어머니의 식사를 쟁반에 담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방을 나가는 장면이었다. 결심한 태호는 다음 날 새벽, 민준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의 개입으로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고 미라는 곧 조사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태호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태호는 그녀를 도시로 모셔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새로 시작된 이 일상 속에서 태호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른 아침, 따뜻한 햇살 아래 어머니와 나란히 걷는 길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민준과 다시 통화하며 경찰 수사의 단계를 준비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어머니의 혈액검사는 독성 물질 양성 반응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미라와 그녀의 공범인 박진호를 체포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몇 시간 후, 집 앞에서 미라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을 태호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태호는 병실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태호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다시는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태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 그는 더 이상 경찰로서의 본능이 아닌 아들로서의 책임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조용한 새벽,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태호의 모습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어쩔 건데. 경찰이면 다야. 그녀의 음성은 차가운 독처럼 날아들었고 태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증거 다 확보됐어. 체포하자. 몇 분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라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왔구나. 그 말을 들은 태호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제가 지킬게요. 그날 이후 태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작고 조용한 도시 외곽의 요양주택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태호의 마음속 상처 또한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정성과 말보다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의 작은 정원 한켠에는 매일 정성스레 가꿔지는 국화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던 평범한 그러나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태연했다. 증거는 당신 말뿐이야. 그 CCTV, 당신이 몰래 설치한 거잖아. 불법이야. 위임장도 김 여사가 직접 사인했잖아. 치매 있는 노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그것도 과다 복용 수준으로.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전 미라가 했던 모든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녹음도 있어. 미라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태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경찰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미라, 당신을 노인학대,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는 경찰 배지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미라는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 들었다. 비켜. 나 나갈 거야. 칼을 휘두르며 소리치는 미라를 태우는 담담히 바라보았다. 미라야, 그러지 마. 이미 집 밖에 내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어.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집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미라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다. 그녀의 눈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다 망쳤어. 다. 태호는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손이 떨렸지만 경찰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다. 왜 그랬어? 미라.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었는데. 미라는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안해. 태호 씨, 하지마. 후회는 없어. 그렇게 미라는 경찰차에 실려 떠났다. 태호는 재빨리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그동안 태호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과도한 수면제 복용으로 장기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아드님,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태호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제야 어머니를 되찾았는데 또다시 잃을 순 없었다. 어머니, 저예요. 태호예요. 이제 괜찮아요. 미라는 없어요. 더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마침내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태호는 기쁨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눈은 이전보다 맑았고 그를 분명히 알아보셨다. 태호야. 여전히 약한 목소리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태호는 당황스러웠다. 왜요?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눈치 못 챈 탓에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내가 속았어. 그 여자 말에. 태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지금은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뻗어 태호의 소매를 꼭 붙잡았다. 땅문서. 내가 사인했어. 그 여자가 병원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어. 태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미라가 어머니를 속여서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는 감옥에 갔고 모든 서류도.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눈엔 잠깐의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슬픔으로 뒤바뀌었다. 그 사람, 내 아버지가 남긴 걸 다 날려버릴 뻔했지. 어머니의 말에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태호야, 넌 아버지랑 다르구나. 그 말에 태호는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언제나 의심만 했지. 그런데 너는 날 믿고 지켜줬구나. 태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가 느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아버지랑 다르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붙든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순간에 들은 그 말은 태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니는 그 짧은 순간에 모두 전한 셈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와 어머니를 추억했다. 며칠 후 태호는 뉴스에서 윤미라의 재판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사기와 노인 학대,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내연남 박진호 또한 구속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친구 민준이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라.
태호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그 후, 태호는 어머니가 남긴 집과 땅을 정리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뒤,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시청 복지과에 김 계장을 찾아가 서류에 서명했다. 정말 기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이 꽤 가치가 있을 텐데요. 김 계장의 물음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쓰였으면 해요. 복지시설로 써주세요. 감동한 김 계장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태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장롱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태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젠 함께 계시겠죠? 저는 괜찮으니까. 두 분은 행복하세요. 몇 달 뒤, 김순자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로 걸린 건물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태호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곳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복지시설이었다. 어머니, 이젠 편히 쉬세요. 이 집은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일을 계기로 태호는 경찰 업무에서도 방향을 바꿨다. 노인학대 전담팀에 자원하며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애썼다. 윤미라의 배신은 태호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그는 그 고통을 사회를 위한 힘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1년 후, 김순자 요양원 개원식이 열렸다. 첫 입소자 20명이 밝게 웃으며 요양원에 들어섰고 그들 중 몇 명은 태호가 직접 구조했던 피해자들이었다. 개원식이 끝나자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우산도 없이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옷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조용히 섰다. 비 내리는 그 순간, 태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어 손에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써둔 짧은 쪽지가 담겨 있었다. 언젠가 네가 알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태호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주 오래전부터요. 태호는 조용히 반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청혼할 때 건넸다는 오래전의 반지였다. 미라가 팔지도 못한 채 숨겨두었던 것을 태호가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묘소 앞에 조용히 섰다. 어머니, 그 순간 빗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켰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더는 구분할 수 없었다. 요양원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외롭고 힘들었던 어르신들이 따뜻한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반지를 손에 꼭 쥐며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 해요. 미라는 철창 안에서 오래 반성하게 될 거예요. 전 용서는 못하겠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처럼요?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서 태호는 마치 하늘도 자신과 함께 울고 있는 것 같다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그는 천천히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어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조용했다. 태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어머니가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세상에 전해가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태호는 빗속에서 묘소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어쩐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멀리 요양원의 창문들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집은 이제 많은 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호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직접 적어둔 짧은 쪽지가 고이 접혀 있었다. 태호야, 어떤 날에도 너는 내 자랑이었단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 글고를 읽은 순간, 태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늘 제 안에서 함께 계실 거예요. 그의 시선은 요양원의 불빛으로 향했다. 거기엔 어머니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있었다. 태호는 빗속을 천천히 걸어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들의 침묵 속 다짐과 한 어머니의 늦은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 것 같다면 조용히 한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